아버지, 용서하세요. 제가 고발장을 썼습니다. 모든 것을 차곡차곡 새겼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세요. 제가 고발장을 썼습니다. 말 한마디를 내뱉는데 채령은 꼬박 하룻밤이 걸렸습니다. 눈물도 말랐고 무릎도 저렸습니다. 그러나 손만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연모하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떠났습니다. 악인의 딸이 아버지의 죄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사또와 결탁한 탐욕스러운 아비의 죄를 친딸이 직접 들춰낸 것입니다. 그녀는 왜 그런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19소녀의 붓끝이 아버지의 죄목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슬펐습니다. 채령은 평생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아버지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채령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선택한 것임을 알았으니까요. 어떤 선택은 가슴을 후벼 파고서야 비로소 옳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집 아이가 또 굶었답니다.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최참봉 기와집 뒤편 광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채령이었습니다. 올해 19, 최참봉의 외동딸, 아버지와는 아주 다른 마음씨가 고운 아씨였습니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치맛자락이 사각거리며 흔들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다 누르셨죠? 안 하신 분은 지금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 하시면 제가 너무 슬프집니다. 때는 정조임금 치세, 경기도 파주 교화마을이었습니다. 임진강 물길을 따라 사람과 돈이 모여드는 곳, 이름은 그럴듯하나 사는 것은 팍팍한 고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의 주인이 바로 최참봉이었습니다. 교화마을의 최고 부자 그리고 최고 악인, 마을 땅의 절반이 그의 손에 들어간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흉년에도 소장료 한 푼 안 깎아주고 늦으면 멍석마리를 시켰습니다. 억울한 소장농이 관아에 하소연이라도 하려 하면 사또와 귀띔이 오가고 그 사람은 되려 옥에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고 최참봉은 점점 더 비대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와집 안에는 아버지와 전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참봉의 딸 채령아 씨였습니다. 채령은 하인 중에 사월이라는 여종을 믿었습니다. 매일 밤 아궁이가 꺼지고 집안이 조용해지면 채령은 사월이를 불렀습니다. 사월아, 오늘도 부탁한다. 사월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쌀을 안치고 반찬을 곁들여 그릇에 정성껏 담았습니다. 이튿날 이른 새벽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 사월이가 그릇을 이고 앞장섰고 채령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에 그릇을 조심스레 내려놓고 두 사람은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해가 뜨고 아이들이 하나둘 나오면 귀신같이 달려와 깨끗이 비웠습니다. 부지런한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채령에게 보내는 말없는 고마움이었습니다. 채령은 담 너머로 아이들이 그릇을 비우는 모습을 훔쳐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들키면 아버지와 한바탕 싸워야 할 것을 알면서도 채령은 그 싸움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채령에게는 오래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 욕을 하다가도 채령을 보는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채령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나타났으니 말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채령은 먼저 웃었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미안해서였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일들이 이 사람들 가슴에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채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먼저 고개를 숙이고 더 먼저 웃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했습니다. 아버지 몰래, 때로는 아버지와 맞서면서 그의 봄 유독 이른 진달래가 마을 뒷산을 붉게 물들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채령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을 때였지요. 마을 어귀 쪽에서 낯선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채령은 두레박을 내리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양에서 왔다는 젊은 한량이었습니다. 말에서 내리는 품이 여유롭고 둘러보는 눈빛이 밝았습니다. 훤칠한 키에 반듯한 이목구비, 걸음걸이 하나에도 기품이 넘쳤습니다. 채령은 눈이 마주치기 전에 얼른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켠에 이상한 기운이 지나갔습니다. 저 사람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고. 최참봉이 사랑채에 앉아 마당을 내다보다가 허허 웃었습니다. 한양 양반 자제인가 보군. 잘 대접이나 해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말투였습니다. 채령은 아버지의 그 목소리를 들으며 물동이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보통 때라면 그냥 지나쳤을 말인데 그날은 그 한량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채령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날 저녁 채령은 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어귀 소장농 노인이 그날 채령에게 귓속말로 했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채령 아가씨, 이번에 또 새 맞이기를 빼앗겼소. 영감이 병으로 눕고 식구가 5인데 이제 어찌 먹고 삽니까? 채령은 그 말에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필요하신 게 있으실 때 저를 찾아오세요라는 말밖에. 그 무력함이 채령에게는 날마다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무력함 사이로 낮에 본 청년의 눈빛이 자꾸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채령은 그것이 더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채령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번 먼 발치에서 본 사람인데 채령은 속으로 스스로를 나무랐습니다. 너는 최참봉의 딸이다. 저 사람은 한양에서 온 양반 자제다. 이 마을에 잠깐 머물다 떠날 사람이다. 그러나 그 나무람이 가슴속 이상한 두근거림을 가라앉히지는 못했습니다. 채령은 눈을 꼭 감고 이불을 여몄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을 채령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고을에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았소? 최유권이었습니다. 나이는 25, 한양에서 왔다는 젊은 한량. 걸음걸이가 느긋하고 앉을 때 등이 고닫습니다. 주막 안악은 술상을 차리며 그 눈빛 하나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최유권은 주막에 자리를 잡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 섞이는 것을 즐기는 척했습니다. 술 한 잔 사주고 먼저 웃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경계를 풀었습니다. 늙은 소장농이 한 잔 받고는 넋두리를 털어놓았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한숨을 쉬며 작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유권은 그 이야기들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들었습니다.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나 눈 안쪽에서는 모든 것을 차곡차곡 새겼습니다. 채령과의 두 번째 마주침은 우물가에서였습니다. 채령이 물동이를 이고 돌아서는데 길 건너편 좌판 앞에 작은 아이가 쪼그려 앉아 떡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오물거리며 손가락만 빠는 아이. 채령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물동이를 잠시 내려놓고 품속에서 쌈지를 꺼내더니 좌판 주인에게 조용히 엽전 몇 잎을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떡 2개를 아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올려다보았습니다. 채령은 입술만 살짝 올려 웃고는 물동이를 다시 머리에 올렸습니다. 최유건은 그 장면을 골목 그늘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저 아가씨는 누구인가? 알고 보니 최참봉의 딸이라 했습니다. 최유건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최참봉의 집에 저런 사람이 산다는 것이 어딘가 이상하고 어딘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을 사정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최유건은 그 생각을 접고 주막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채령은 물동이를 이고 걸으면서 등 뒤에서 시선이 따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이 무섭거나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고개를 살짝 기울여 그늘 쪽을 흘끔 보았는데 그 한량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유건이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채령은 얼른 시선을 거두고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귀 뒤가 붉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된다고 채령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날 밤 채령은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을 손가락에 찔렀습니다.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곧 떠날 것이다. 한양에서 온 사람은 늘 떠났습니다. 이 마을에 남는 법이 없었습니다. 채령은 찔린 손가락 끝에 맺힌 핏방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마음은 접어두어야 한다. 그러나 접으면 접을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낮에 본 그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4월이 마을 앞 냇가에서 빨래를 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최유건이 산책을 하는 척 지나쳤습니다. 최유건은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이 마을 제일 가는 부자대가 씨가 물을 길지 않나, 하녀와 빨래를 하지 않나 하여 그녀가 궁금해졌습니다. 4월이 그를 먼저 발견하였고 채령을 불렀습니다. 채령 아가씨. 채령이도 그가 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최유건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채령이와 최유건의 눈빛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어제 그 아이 오늘도 그 자리에 있더이다. 최유건이 말했습니다. 채령이 손을 멈추었습니다. 먹을 것은 챙겨줬습니까? 모르는 척하고 지나쳤소. 그러셨군요. 채령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를 알아보는 사람이구나.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채령이 빨래를 헹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양에서 오신 분이 이 고을을 좋아하시나요? 최유건이 냇가 돌 위에 앉았습니다. 좋고 싫고를 떠나서 보이는 것들이 많아서요. 보이는 것들이요?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것이 보입니다. 채령이 손을 멈추고 최유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채령은 무언가를 가늠하듯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다시 빨래를 헹궜습니다. 최유건이 자리를 털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소. 짧은 인사였습니다. 채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유건이 냇가를 따라 걸어가는 뒷모습을 채령은 빨래를 헹구는 척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넓은 어깨, 고든 등. 저 사람은 결국 떠날 것이다. 채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눈길이 따라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냇물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는 오후였습니다. 그날 저녁 채령은 뒤뜰에 혼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채령은 무릎을 모으고 손을 얹은 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슴이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도리어 슬펐습니다. 채령은 별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할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러나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한량들과 달라요. 채령이 그 말을 꺼낸 것은 냇가에서의 만남으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마을 뒷길 감나무 아래 두 사람이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채령 쪽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최유건이 돌아보았습니다. 채령의 눈빛이 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이 마을을 진심으로 보는 눈이 있어요. 채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힘든지, 누구 때문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듣는 것 같아요. 최유건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채령이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에 올라가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탁이었습니다. 최유건은 채령의 눈을 보면서 가슴 한쪽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여인은 나를 믿고 있구나. 그날부터 채령은 조금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7년 전 논새 맞이기를 빼앗긴 성 노인의 이야기. 이 일을 제기하러 관아에 갔다가 오히려 옥살이를 한박 서방의 이야기. 흉년의 아이 셋을 굶겨야 했던 윤씨 과부의 이야기. 채령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눈 속에 오래된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최유건은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 무게를 얼마나 오래 혼자 짊어져 왔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우연인 척이었지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채령은 그것을 알면서도 발길이 그쪽으로 향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감나무 아래, 냇가, 돌 위, 마을 샛길,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시간이 쌓였습니다. 채령은 그 시간들을 가슴속에 하나하나 접어두었습니다. 오래 간직하려고. 이 사람이 떠나고 나면 이 시간들만 남을 테니까. 채령이 어느 날 오후 광주리에 나무를 이고 나왔다가 최유건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마을 샛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채령에게는 신기했습니다. 이 사람 곁에 있으면 아무 말 없이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채령이 문득 물었습니다. 한양은 이 고을과 많이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러나 힘든 사람이 있다는 것은 같습니다. 그 대답이 채령이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나 힘든 사람을 보는구나. 최유건이 마을에 머무는 날이 길어질수록 최유건 자신도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채령이 마을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 가까이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채령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듣고 싶었습니다. 채령이 말할 때의 눈빛,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습관, 힘든 이야기를 할
그때도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 최유건은 그것들을 하나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내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으니까. 채령이 어느 날 저녁 아버지 사랑채 옆을 지나치다 멈추었습니다. 사또가 와 있었습니다. 문이 반쯤 닫혀 있었지만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참봉 어른, 이번 소작 기한을 한 달 더 앞당기면 어떻겠소? 허허, 그야 어렵지 않지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 채령은 걸음을 멈추고 담벼락에 기댔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이 당할 것이었습니다. 채령은 눈을 감았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다음 날 채령은 최유건에게 이야기를 더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본 것들이었습니다. 사또가 드나드는 것, 소작 기한이 또 앞당겨졌다는 것. 최유건이 듣다가 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무언가를 더 알고 있다. 그러나 더 묻지 않았습니다. 채령이 말할 준비가 되면 말할 것이었습니다. 최유건은 기다리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채령은 최유건과 나란히 마을 뒷길을 걸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하늘이 주홍빛으로 물들던 저녁이었습니다. 채령이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떠나면 이 길을 혼자 걸을 것이다. 그때도 하늘은 이렇게 붉을 것이다. 그런데 그 붉음이 지금처럼 아름답지는 않을 것이다. 채령은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최유건 곁에서 조금 더 걷고 싶었습니다. 최유건이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채령 씨는 소원이 있소? 뜬금없는 물음이었습니다. 채령이 잠깐 멈추었다가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소원이요? 채령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편안히 사는 것입니다. 최유건이 채령을 보았습니다. 채령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말하지 않은 소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끝내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채령은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한다. 그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가슴속에만 두어야 합니다. 꺼내면 안 됩니다. 꺼내는 순간 이 사람이 떠날 때 더 아플 것이니까. 채령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감은 눈 안쪽에 최유건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채령은 한참 만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채령이 부엌에서 아침상을 차리는데 하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달 보름이 연등날이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냇가 다리에 모여 등을 날린다고 했습니다. 채령은 그 말을 들으며 손을 멈추었습니다. 연등, 소원을 쓰고 하늘에 날리는 날, 채령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날 최유건에게 연등날, 이야기를 꺼낸 것은 채령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보름 연등날이 있습니다. 최유건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냇가 다리에서 등을 날린다 하던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짧은 초대였습니다. 최유건이 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채령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보겠소? 최유건이 대답했습니다. 채령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최유건이 보지 않는 쪽에서 채령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보름달이 냇물 위로 둥글게 떴습니다. 마을 냇가 돌다리 위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손에 등을 들고 소원지를 접어준 채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안악들이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달빛이 냇물에 내려앉아 물결을 따라 흔들렸습니다. 채령은 다리 한쪽 끝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채령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최유권이 다리 위로 올라왔습니다. 채령 곁에 섰습니다. 냇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등불들이 하나씩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주홍빛, 노란빛, 흰빛 하늘이 등불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채령이 작은 등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소원지를 아직 쓰지 않은 채였습니다. 최유권이 옆에서 보았습니다. 소원을 아직 못 정하셨소? 채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했습니다. 그런데 쓰기가 어렵네요. 채령이 붓을 들어 소원지에 천천히 글자를 썼습니다. 최유권은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달빛 아래 채령의 손끝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채령이 소원지를 접어 등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등을 받쳐들고 하늘을 향해 놓았습니다. 등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채령의 눈이 그 등을 따라갔습니다. 최유권도 함께 올려다보았습니다. 등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등들 사이에 섞여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채령이 쓴 소원지에는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편히 살기를. 그리고 그 아래 아주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이 마음 하늘만 알아주시기를. 그것은 아무도 읽지 못할 글자였습니다. 하늘만 볼 수 있는 글자였습니다. 최유권이 채령 곁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등불들이 별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채령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눈이 촉촉했습니다. 최유권은 물었습니다. 울고 있소? 채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빛이 예뻐서요. 최유권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알았습니다. 저 눈물이 등불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최유권은 앞을 보았습니다. 가슴 안쪽 어딘가가 조용히 아팠습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위가 한산해졌습니다. 채령과 최유권만 남았습니다. 냇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채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 머무시겠습니까? 이 마을에. 최유권이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오. 채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들으니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채령은 냇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물결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채령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같은 밤을 오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권이 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채령은 이미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치맛자락이 흔들렸습니다. 최유권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눈을 걷었습니다. 손을 쥐었다 폈습니다. 이 마음이 무엇인지 최유권은 알면서 모른 척했습니다. 채령은 다리를 다 건너고 나서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쪽이었습니다. 달빛이 등 뒤에서 내리쬐었습니다. 채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이 흙 위에 스몄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아픈 것은 채령도 처음이었습니다. 채령은 눈물을 닦고 걸음을 다시 뗐습니다. 기와집 불빛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채령이
아버지가 자리에 드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사랑채 서랍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무언가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오래 해왔습니다. 서랍 안쪽에 서찰 묶음이 있었습니다. 최참봉과 사또가 주고받은 것들이었습니다. 채령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통을 꺼내 촛불 아래 펼쳤습니다. 땅 이름, 날짜, 숫자, 사또의 수결. 채령은 천천히 다시 접어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채령에게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숙소 마당을 지나치던 채령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최유권의 방문이 바람에 살짝 열렸습니다. 그 틈으로 바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랑 안쪽 천 사이에서 달빛을 받아 번쩍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둥글고 납작한 것, 말 모양이 새겨진 것. 채령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패였습니다. 채령은 그 자리에 굳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 문이 닫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채령의 가슴 안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마패, 암행어사만이 가질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저 사람은. 채령은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손 아래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채령은 기와집으로 돌아가 방에 앉았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엉켰습니다. 저 사람이 암행어사라면 아버지는 곧 잡혀가게 된다. 아버지는 나쁜 짓을 했다.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버지다. 그리고 저 사람은. 채령은 눈을 감았습니다. 연등날 다리 위에서 나란히 하늘을 바라보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이 마을에 온 것이 마을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였다면 채령이 그동안 전한 이야기들은 모두 그 일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채령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채령은 품속의 서찰을 꺼내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품에 다시 넣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유권을 생각했습니다. 채령은 일어섰습니다. 이미 결심은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뒤집어도 결국 돌아오는 곳은 하나였습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채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채령이 최유권의 숙소 앞에 선 것은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마을이 아직 고요한 시각이었습니다. 손은 품속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서찰이 있었습니다. 채령은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최유권이 문을 열었습니다. 채령을 보자 굳었습니다. 채령이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최유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채령이 그 침묵을 답으로 들었습니다. 어젯밤 바랑에서 보았습니다. 마패를요.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촛불 하나 없는 새벽이었습니다. 달빛만이 두 사람 사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최유권이 채령에게 안으로 들어오기를 청했습니다. 채령이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최유권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소? 채령이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들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이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이오? 아버지가 한 일을 제가 모른 척하고 사는 것입니다. 채령이 품속에서 서찰을 꺼냈습니다.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아버지와
사또가 주고받은 것입니다. 날짜도 있고 땅, 이름도 있고 수결도 있습니다. 최유권이 받아 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용히 굳어졌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최유권이 고개를 들어 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채령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일은 벌을 받아야 해요. 마을 사람들이 돌려받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제 손으로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유권이 서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채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새벽 내내 그것을 품고 있던 손, 최유권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오. 채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유권이 손을 놓았습니다. 채령이 일어섰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추었습니다. 등 뒤에서 최유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채령 씨, 채령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아버지보다 훨씬 용감한 사람이요. 채령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소리가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최유권이 관복 차림으로 최참봉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달령포가 새벽빛 속에서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사모에 달린 뿔이 단단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한량이 아니었습니다. 최참봉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채령은 마당 한쪽 기둥에 등을 기댄 채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포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참봉이 버둥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채령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닦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채령은 그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포박과 마을 사람들의 눈물이 채령의 가슴에 동시에 새겨졌습니다. 그날 오후 빼앗긴 땅 문서가 하나하나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억울하게 관아에 넘겨진 이들의 기록이 취소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채령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이 기쁨 속에 자신이 서 있을 자리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최유권이 떠나기 전 채령을 찾아왔습니다. 감나무 아래였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이 섰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아직 봄을 다 실어오지 못한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최유권이 말했습니다. 연등날 밤 당신이 쓴 소원이 무엇이었소? 채령이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편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최유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서 가세요. 채령이 먼저 말했습니다. 최유권이 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최유권이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채령은 감나무 아래서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닦지 않았습니다. 닦으면 이 사람이 완전히 가버리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채령은 감나무 줄기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나무 껍질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아버지가 심은 나무였습니다. 채령이 어릴 때 아버지 손을 잡고 이 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 기억과 지금 이 순간이 겹쳐졌습니다.
채령은 오래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채령은 그날 이후 마을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혼자 감당하며 사월이와 기와집을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한 것이 채령아 씨인 것을 알고 맛있는 떡과 맛난 음식을 할 때마다 감사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이젠 마을에도 아이들이 웃으니 새들이, 꽃들이 개울가에서 편안히 웃으며 빨래하는 아낙네들이 마을에 행복을 가져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채령 곁을 지날 때 고개를 숙여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채령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인사였습니다. 착한 사람은 반드시 기억됩니다. 그리고 기억되는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채령아 씨는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를 고발했습니다. 또한 그것이 아버지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채령이 연등날 다리 위에서 날린 소원지에는 말하지 못한 마음이 하나 더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만 알았습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는 데는 늘 값이 따릅니다. 그 값을 혼자 치른 사람이 진짜 용감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더 나은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응원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채령아 씨가 내린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만나 함께 얘기해봐요. 오늘도 평온하고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